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윤석열 총장 징계위 2차 심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오전 10시 반을 조금 넘겨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고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 대신에 대검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대검 출근하는 모습 보셨는데 대검 출근할 때 원래 차를 타고 더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보면은 대검 초입에서 정문 초입에서 내려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발언을 했습니다. 마음 많은 감사히 받겠다. 이제 추운이 그만 나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해석의 과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고생스럽게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그냥 외면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잖아요. 지금 뭐 5, 6개월 가장 추운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감사의 표시를 할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지상정 뭐 이런 거군요. 네, 뭐 계획적인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인 행보같이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징계위 2차 징계위 시작이 됐는데요. 이 징계위 구성 관련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요,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해서 그렇게 밝혔고요. 또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는 회피 권고를 하고 안 하면 또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죠. 이제 정한중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 인터뷰에서 그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했던 부분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선임 과정에 이제 문제가 제기됐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빠지면 예비 징계위원들 중에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징계위원 중에 한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비 징계위원 중에 충원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징계위원이 아니었던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있었던 정한중 변호사가 갑자기 이제 징계위원장의 직무 대리까지 올라왔으니 이게 과연 징계위원 선정하는데 맞는 것이냐 절차의 문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 이 KBS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관해서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오보를 제공했던 사람이 신성식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여의도와 서초동 주변에서 파다했던 얘기거든요.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제 어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그 오보의 당사자는 우리는 신성식 당시 중앙 3차장, 지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남부지검에서는 아직까지 피의자로 특정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성이 좀 있으니, 그렇다고 보면, 그 한동훈 검사장 관련 문제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로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인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은 징계위원회 자격이 없다라고 윤 총장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윤 총장 측 주장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한 번 더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꾸 예비위원을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비위원은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사로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위원을 자꾸 지명해야 된다는 얘기는 검사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검사들이 징계위원을 마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윤 총장 측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직무대리에 관한 문제도 자꾸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정한중 교수. 직무대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돼 있고요.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비위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정한준 교수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비위원을 선임해서 예비위원이 직무대의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비위원은 검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윤 총장 측에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까지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예비위원 관련된 얘기여서 이제 하겠는데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예비위원회 포함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문정 연구관은 SNS를 통해서 뭐 예비위원 지명된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뭐 지금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있어서 예비위원으로 거론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가 내부적으로 평가가 뭐 검찰 조직에 좀 날을 세워온 인물 아니냐. 근데 이렇다면 만약에 이분이 그 예비위원회 들어간다면 그 평론가님의 이런 평가와는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사자 말을 들어보면 오보잖아요. 예비위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예비위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을 얘기하는 걸 테니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위원을 만약에 지명한다고 하면 네. 검사 중에 지명을 해야 되고 검사 중에 지명해야 된다. 그동안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 얘기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명을 낼 때도 그 성명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문정 연구관을 네.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나는 예비위원이 아니라는데 자꾸 예비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를 예비위원으로 지명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예비위원을 지명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로는. 네. 네, 저희가 또 하나 더 짚어볼 게 이제 증인 신문권을 놓고도 좀 시끌시끌했죠. 원래는 이제 징계위에서 윤 총장 측에 증인 신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주겠다. 한 말 물러선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원래 주는 게 맞는데 법무부에서 그냥 안 주겠다고 처음에 한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줬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검사징계법에 증인 신문 돼 있고 신문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질문권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들 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잘 생소하지 않은 법률 용어의 신문과 신문이 뭐가 다르냐 이걸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거고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 당신들이 징계를 받으니 당신들의 입장을 좀 소명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을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증인을 신청했어요. 근데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증인을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질문할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연히 이제 증인 신청권을 줬기 때문에 증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맞는 거고 예. 윤석열 총장 측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법무부에서도 처음에는 질문권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입장을 바꿔서 질문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맞았고 뭐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절차를 전 진행한 거로 보여요. 네. 오늘 징계위에 이목이 쏠리는 부분 중 하나는 이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입니다. 지금 8명의 증인이 있는데 각각 4명씩 갈렸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에게 유리한 4명, 그리고 윤 총장에게 유리한 4명의 증인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좀 생기는 게요, 변호사님. 지난 1일이죠. 법무부 감찰위원회 당시 감찰 이 담당 검사들 간에 고성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 감찰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이 위원들이 증인들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할 테니 뭐 이렇게 대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고성이 나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증인 신문의 방식에 대질 신문도 있긴 있어요. 네. 대질 신문하면 2단계를 이제 판사 역할을 하는 징계위원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심재철 그 검찰국장하고 뉴욕 감찰관하고 한번 대질을 해봅시다. 네.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증언하는 당사자들이 다 대질하겠다고 이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사자도 뭐 대질하기 싫습니다. 하면 못하는 거고 대질의 필요성이 있어도 뭐 징계위원회에서 채택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다만 형식상 그렇게 뭐 대질 신문 안 한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감찰관이 막 증언하고 있는데 밖에 있던 심재철 예를 들면 검찰국장 그게 아니고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일종의 돌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막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네. 다만 형식적으로 대질 신문의 형식을 갖출지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결국 징계위가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네, 이 증인 중에는 채택된 사람 이정화 검사도 있는데요. 이정화 검사가요, 사실 이 판사 문건과 관련해서 그런 보고서를 냈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그게 삭제됐다고 폭로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 측이 감찰 기록을 또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정화 검사의 주장대로 빠졌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윤 총장 측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자료 그리고 또 그 결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또 법무부에서 확인하도록 했잖아요. 예. 가서 뭐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오지는 못하지만 가서 열람할 수 있고 열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세 차례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고서가 제출하고 또 첨부가 된 것들을 그동안은 법무부에서는 첨부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첨부가 돼 있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법무부 쪽에서 얘기하거나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주장해왔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윤 총장 측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찰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특별변호인이 선임이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 이걸 왜 이제 문제 삼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징계가 어떤 징계 사유가 범죄가 성립될 정도라면 그 당연히 중징계 나오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윤 총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면 중징계입니다. 범죄니까. 근데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형사범죄가 아니라면 징계하는 거는 뭐 품위유지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중징계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좀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재판부 사찰이라고 절대 보지 않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걸 제가 재판부 사찰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찰 문건을 가정할게요. 가정을 하고. 가정하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저 대검 수사정보 정책과를 작성해서 윤 총장한테 보고해서 윤 총장 거 보고 당시에 지금 검찰국장의 심재철 반부부회장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심재철 부장이 본인 말로 크게 화를 냈다 뭐 이건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말 불법 사찰이고 문건이고 이러려면 윤 총장 이거를 징계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지시를 했어야 돼요. 자, 이 송 부장 이러이러한 거 문건 한번 만들어서 재판부 쫙 뒤져서 문건만 나한테 가져와 보지 이런 오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이게 문제 있는 문건이면요. 징계받아야 될 사람은요. 문건 작성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불법적 문건을 만들었는데 근데 총장이 이걸 지시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받아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한테 줬다는 건데 이게 징계사하면은 누구죠? 심재철 검찰국장 받아서 같이 본 사람도 같이 징계 사유예요. 크게 화를 냈으니까 징계 대상이 아닐까요?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징계를 하는 거 아니겠냐. 아마 이 문제를 윤 총장 측에서도 오늘 강력하게 주장을 할 거로 보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동안에 일부 판사들이 지난번에 이제 판사 회의 열었었잖아요. 전국 판사 대표회의. 그때도 이제 그 안건으로 채택됐을 때 논리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쟁점이 뭐냐면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과연 그런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검찰 내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적 차원에서 공판 담당 검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또 전체 판사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안 특수 담당하는 특수사건을 담당했던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정책 성향부터 시작해서 관련되어 있는 세편까지 조사를 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해야 맞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화를 내면서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느냐라고 질책을 해야지 정상인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아니 지금 판사 중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뒤에 세 편까지 조사한 거를 왜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질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 내부에 조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부 판사들의
공감이 네. 거기에 표현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건으로 채택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싹 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징계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징계위 결과에 대해서 여권에서 좀 솔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직설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는 게 윤 총장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공무원 신분 유지하니까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이래서 여당에서 어떤 묘수로 이거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 그냥 네. 징계위원들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징계위원들이 서로 간의 의사를 모은 것도 아니고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정치 상황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징계위원들이 볼 때 뭐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임하고 면직 당연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누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해 7월에 이제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난다는 건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가장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직무 정지네. 정직의 징계네. 네. 뭐 3개월이 좋을까, 6개월이 좋을까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뭐 예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여권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로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찌됐든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로 언급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었죠. 이 청구에 근거가 된 과거 국감 발언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 저는 뭐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나이 제가 50이 넘어서 얘기하는 게 했는데 제 처일은 제 처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일에 알겠습니다.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아니 때문에 그래서 네, 이때 이 발언 때문에 뭐 정치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이제 해석들이 나왔는데 윤 총장의 속내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 10월에 이제 대전을 방문했을 때 윤 총장이 한 말입니다. 이제 국감장에서 백수가 돼 강아지 보면서 지낼 것이란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속내를 털어냈다고 해요. 지금 그 윤 총장이 강아지 3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윤 총장이 일단 총장 그만두면 변호사는 2년 동안 잘 못해요, 개업은. 개업 못하죠. 네, 네. 고위 검찰이기 때문에, 고위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변호사 못하니까 검사하다가 변호사부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고, 집에서 그냥 개나 강아지나 키우겠다면 이 얘기인데, 윤 총장은 그만둔 거 강아지 키우고 안 키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윤 총장의 본인의 입으로, 자, 저는 총장 2년을 마치고 대선으로 갑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도 본인의 미래를 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치한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하는 게 이제 국민에 이제 봉사하겠다는 건데 그걸 이제 주변에서 해석할 때 뭐, 정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요. 뭐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그렇고 뭐 대사들도 그렇고 고위공직자들한테 자 그만두시고 뭐 할 겁니까 장관님 그러면 기계처럼 나오는 게 자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퇴임해서 국민에게 봉사했는지 아닌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형적으로 그런 대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 총장도 아마 그래서 그냥 원래 하듯이 그렇게 그냥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그런 얘기 한 건데 뭐 집에서 놀 겁니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어차피 변호사를 못 하니까 그걸 외부에서 좀 과잉 해석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윤 총장 입장이다라고 오늘 조간신문에서 보도가 된 거죠. 네, 조간신문에 강아지 3마리 저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놀랐는데 네. 인터넷에 나온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을 위해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워딩이 그대로거든요. 근데 지금 반려견 키우는 걸 국민을 위한 뭐 봉사할 방법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됐냐 하면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기대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의 행간을 봐야 된다. 근데 그런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열어놨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당시에. 언론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나요? 야권에서는 더 심하게 해석했어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우리 대권주자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고 검찰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검찰총장으로서 그럴 생각 없어요. 그렇게 저를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걸 차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고 오늘도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그러잖아요. 왕조 시대도 아니고 왜 무리하게 징계하냐. 왕조 시대 끌어들였고요. 얼마 전에 윤 총장은 독재 얘기했고요. 프랑스 혁명 얘기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냥 윤 총장 입으로 저 할 생각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윤 총장의 2차 징계위 오전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 중에 징계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